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찾아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더 늦게도 찾아뵈었지만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파장은 더 거세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이제 6월 모의고사 그 자료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 올해 육모 만점자가, 국어 만점자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킬러 문항을 문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이제 불거졌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에 공감을 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조금 갈피를 못 잡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킬러 문항 예시에 대한 자료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들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 교육부의 정책 같은 것들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5개월 앞두고 굳이 이걸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은 이제 당연히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도 놓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이제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빈번하게 연출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감정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챙겨야 될 걸 챙기시고 대치동 빅마우스가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정말로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대로 하시고 꼭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로 킬러 문항의 예시로 제시가 된 것이 올해 6월 모의고사 인문 철학 지문인데요. 사실은 이 지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여론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이 지금 킬러 지문이라고 이제 지정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자료에서는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여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교육부에서도 조금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문이 어려웠던 건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 방식이 꼬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EBS 연계 출제도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나 용어가 어려웠다 이렇다기보다는 서술 방식이 꼬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중요한 내용이 1문단에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지문은 1문단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정보가 3문단쯤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1문단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쭉 읽다가 3문단에 이제 갑자기 더 중요한 게 나오니까 멘붕이 돼서 이제 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지금 지문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고도 변별력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서술 방식을 꼬아서 쓰겠다라는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9월 모의고사나 수능을 봐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께 비교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서술 방식을 꼬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강 같은 데서는 1문단의 중요 내용이 나온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1문단 말고 2문단이나 3문단 정도에도 중요 내용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텐션을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지금 추상적이어서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 수긍은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추상적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교육부에서 진짜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예시로
예시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기출 지문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신채호의 아, 비아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정보가 꽤 많아요. 정보가 꽤 많지만은 전문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딱 이렇게 긍정, 부정되는 게 딱 나눠지거든요. 구조가 명확해요. 구조가 명확하고 그렇게 제시되는 전문 용어가 많지 않은데 애들이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킬러 지문이나 킬러 문제가 없지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문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서원 지문, 아이들한테 말씀하시면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조종서원 지문이 있는데요. 이 조종서원 지문 같은 경우도 지문에 이제 정보가 충분히 잘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딱딱 연결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도식적인 걸 잡지 못하면, 이 긍정과 부정의 도식을 잡지 못하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애들이 긍정, 부정을 이렇게 체크하는 걸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이 지문들을 통해서 지문에 나오는 개념어를 긍정, 부정의 도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올해 수능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긍정, 부정을, 그러니까 텐션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 구조를 뭔가 이제 잘 못 잡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한두 개 정도 놓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구체적인 제시문도 제가 드렸습니다. 가이드라인 제대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특이하게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지금 이 현대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곧잘 하는데요. 지금 이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는 그게 뭐냐면, 제한된 감상 정보에 의지하여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작품 내에서 찾아 연결해가며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나치게 세부적인 분석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작품의 커다란 틀은 명확하게 분석을 했을 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많이 세팅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오히려 그 문제풀이 스킬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요, 오히려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작품 내용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을 때 스킬 위주로 한 친구들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가 지금 사교육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문제풀이 스킬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어요. 물론 전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규정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사교육기관은 스킬을 알려주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학원에서는 뭐 지문을 안 봐도 된다 그래, 막 보기 보고 선택지만 읽으면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작품 내용을 명확하게 분석했을 때 답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거 말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서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이성을 되찾고 이러한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높은 수준의 추론은 지금 지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작품 내용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긍정, 부정을 가르는 그 연습 하셔야 되고,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시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이걸 의외로 안 합니다. 귀찮고 어렵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긍정, 부정을 체크하고 주제 파악을 했으면 그 알파에 해당하는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추론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 부정 나누고 주제 파악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고가 바로 높은 수준의 추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지문 세트처럼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 알파는 이제 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줄인다는 건요, 사실은 정답률이 보통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한 자릿수에서 5% 내외에서 한 30, 한 8%, 9%대 이제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40%까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정답률 한 5, 60% 정도 있죠. 5, 60% 정도의 문제를 많이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 보여요. 예전에 킬러 문제를 몇 개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쉽게 조정을 해놨다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정답률 5, 60%대로 좀 세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보기 좋은 지문이 2020학년도 현대시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와 김기택의 새라는 작품을 엮어놓은 그 지문 세트가 있습니다. 이 지문 세트가 바로 지금 교육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긍정 부정 나누고 주제 파악을 했을 때 답이 딱 떨어지는, 불필요한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 세트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지문이요, 기초 대사량 지문인데요. 사실은 이 지문은 껍데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이제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최소 제곱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EBS 연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편차나 기울기 같은 경우는 중학수학에 이미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국어 과목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과학 및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국어 독해력보다는 기초 대사량이나 상용로그, 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최소제곱법, 대사체중, 클라이버의 법칙 등에 대한 배경식의 차이와 수학적 이해 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크게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올해 수능에서는 수학, 과학 용어의 비중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거는 수험생들한테도 좋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면은 EBS를 진짜 달달달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학은 몰라도 독서 같은 경우는 달달 외워도 소용도 없고 효과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배경식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독서를 할 때 배경식이 없이 그냥 근본적인 전략 위주로 독해를 하면은 굳이 배경식이 필요가 없다 이런 주의였는데, 사실은 최근에 EBS 연계율이 높아지면서 출제위원들이 애들이 EBS 지문 정도 공부하고 왔겠지 싶어서 약간 배경식을 덜 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그런 경향성을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독서 같은 경우는 EBS 독서를 너무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보면 안 되겠지만 키워드 정도로 간단하게만 보시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전략을 체크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속적으로 지문을 다시 읽으며 문단 간 내용을 연결하여, 이게 중요하거든요. 문단 간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수준의 높은 독해력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지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 제곱법이라는 어떤 그 방법적인 그런 이제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읽었을 때 내용 자체가 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딱 떨어지는 A와 B의 개념이 딱 구분이 되는 그런 도식이 이제 명확히 나타나는 그런 지문이 아니라, 도식이 이제 좀 불명확한 정보의 어떤 나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과도한 정보량을 주는 그런 느낌의 지문은 이제 지양하겠다라고 읽히고요. 대신에 이렇게 도식이 명확하게 이제 나눠지는 그런 스타일의 지문이 있죠. 그런 스타일이 문단 간의 내용을 연결하기에 용이하거든요. 물론 문단 간의 내용을 할 수 있는 도식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지문이
쉽거나 낮은 독해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집중해서 읽었을 때 그런 도식이 눈에 띌 수 있는 지문을 출제하겠다라고 저는 의도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으면서 도식화가 되는 그런 지문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에 대한 예시는 고전역학, 양자역학 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9학년도 9평에 아마 출제가 된 것으로 알거든요. 아이들은 아마 알 거예요. 고전역학, 양자역학 지문 풀어봐. 그러면 아 그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올해 수능 트렌드에 적합한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초대사량 지문에 실려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명 개딱지 개딱지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도 잘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직선의 기울기나 편차, 제곱합, 일반적인 그래프와 L 그래프의 개념 차이 이렇게 해서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건 추론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적 사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개념어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하는 건 추론이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이걸 이제 본문에서 사실적 독해를 한 다음에 보기에서 추론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과다하다고 전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의 추론이라는 건 기준이 2개 이상인 과도한 추론이라는 건 기준이 2개 이상인 걸 과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죠. 보통은 이 앞에 게 하나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선지를 보시면 여기도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앞에 2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리 떨어질수록 이게 3개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에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길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어쨌든 문제시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혀요. 다른 선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기뻐하셔야 되는 게 굳이 이렇게 여러 개의 정보를 쓸데없이 늘어놓는 것보다는 조금 기준을 하나 정도 제시를 하더라도 이 앞에 하나 정도를 제시하더라도 그리고 2개, 정말 2개까지 나올 수 있다 봐요. 여기는 3개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한두 개 정도 나온다, 만약에. 한두 개 정도 나온다 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내고 난이도를 좀 더 올린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겉껍데기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조금 수정하겠다. 왜냐하면 겉껍데기가 너무 어려우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기도 전에 애들이 다 포기하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절적으로 제시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정보의 나열, 그게 연결이나 도식이 안 나오고 단순하게 개념어를 나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여태까지는 지문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문 내용 이해가 가능한 그 지문이 바람직한 지문이고 그리고 정보를 뭔가 나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바람직한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기적 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볼 수 있게 지문 설명을 친절하게 좀 해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문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문 길이가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지문 길이가 좀 길어지고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 그렇지만 그 설명을 이해하려면 또 이 뇌를 동원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형태의 지문이라고 한다면 2017학년도에 나와 있는 반추이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추이 지문. 물론 이것도 정보량이 과다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그래도 어려운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킬러 지문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비할 때 킬러 지문을 통해서 조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추의 지문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지만 그래도 지금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유기적인 서술 연결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 지문은. 그리고 도식화도 되게 잘 돼요. 비교적 딱딱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추의 지문을 정리하시면서 이러한 감각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지문은 처음에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딱 던져놓은 것부터 사실은 좀 킬러 지문의 느낌이 나긴 해요. 요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반적 수준보다 높은 인문 철학의 배경식이 요구된다고 했고 정립, 반정립,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의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고난도의 추론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고난도라는 게 진짜 어려운 추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고난도 추론이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묶여있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고난도의 추론이다. 그러니까 고난도의 추론이라는 건 평가원에서 지금 지양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시를 하겠다 이미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 내에서의 용어가 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질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연습하시기 좋은 것이 2017학년도 역시 2017학년도 수능 제가 연도만 말씀드렸고 뭐 6문지 9문지 수능인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앞에 반추위 같은 경우도 이거 수능이고요. 2017학년도 수능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콰인과 포퍼 지문도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콰인과 포퍼 지문이라고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콰인과 포퍼 지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인문 철학에서의 어떤 경향성을 미리 좀 체크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지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턴 우즈 지문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전 기출되었던 오버슈팅이라는 지문이 있거든요. 오버슈팅,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나와 있는 경상수지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해에 이제 EBS 수특에 연계되어 있었던 지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출제위원은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애들이 갖고 있겠거니 하는 이제 어떤 생각에서 정보를 좀 생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영역의 배경식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걸 문제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충분한 정보를 지문에서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 EBS 연계가 되더라도 지문에서 정보를 줄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EBS 독서에 한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의 추론이라는 게 역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은 거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을 다 주겠다. 일단 설명은 다 주겠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읽히거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EBS를 연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은 공부 효율성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EBS 독서를 달달달 외우면 그것만으로도 몇 달이 걸리는데 수능 완성이라 그게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부담감이 좀 많이 줄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얘기를 한 부분이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사설틱하게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설 모의고사 이름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사설 모의고사의 어떤 형태로 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 사설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 실모는 언제부터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했냐면 2017학년도 수능이 나온 이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난이도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나서 국어 실무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근데 지금 실무의 형태로 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7학년도 이전에 2014학년도에서 2016학년도 사이에 정답률 60% 미만의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감각을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어 실무를 그러면 안 풀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안 풀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지침은 사설틱하게 내지 않겠다지만 어쨌든 모래주머니 효과를 위해서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래도 지금 실무를 통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들도 지금 이런 경향성을 반영을 할 것이고 제 영상을 만약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이걸 분명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실무도 보시고 요 2014에서 2016 사이에 문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교육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무를 풀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실무 회사랑도 관계된 것도 없고 그냥 저도 그냥 국어를 가르치는 한 소시민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문이 이제 그 카메라 지문인데요. 요 지문 같은 경우는 길이가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지문보다 길이가 짧은데 지금 길이를 짧게 서술한 이유가 뭐냐면 지문 길이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난도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정답률이 뭐 높고 낮음으로 킬러 지문을 선정했냐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건 짧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걸 그냥 추론의 난도가 높은 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그럼 쌤 뭐 물수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 보시면 지문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2017학년도 수능과 같은 독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조금 쉽게 나온다면 2016학년도 수능 정도 2016에서 2017학년도 수능의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짚어드린 지문 있죠. 연도가 다르다고 해도 경향성이 이제 평가원에서 좋아할 만한 경향성을 가진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감각이 확실하게 잡히실 거예요. 지금 이 교육부에서는 너무 이제 이 예시라던가 이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보신다면은 명확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맞춰야 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국어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어렵게 뭐 육모가 어렵게 출제가 돼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육모는 좀 쉬웠거든요. 사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독서 지문에서 용어 설명이 부족했다는 걸 꾸준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또 구모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좀 줄 거다. 네, 뭐 난이도와 별개로 충분한 정보를 좀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사설틱한 문제는 좀 지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도한 추론이라고 하는 어떤 워딩의 정의는 뭐냐면 정보가 불충분하게 주어졌거나 사설틱하게 내는 그리고 선택지의 기준이 여러 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추론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경향성을 바뀐다고 제가 봤을 때 혼란스러우실 필요는 없고 독서에서는 오히려 시간 안에 지문을 잘 분석을 하는 능력을 키우면 충분히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적어도 딱 보고 포기하는 지문이 아니라 딱 보고 학원 생각부터 하는 지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문을 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EBS 독서를 달달 암기하기보다는 키워드 정도만 체크하되, 대신에 이 배경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근본적인 풀이 전략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키워드, 지금 키워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시험지에다가 배경식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EBS 독서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수특 수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풀이 전략을 갈고 닦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육부에서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킬러 문제라는 건 정답률이 한 자릿수에서 보통 5%에서 한 30%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킬러 문제인데요. 먼저 우선순위 상으로는 중킬러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40% 이상에서 한 60% 사이, 70% 넘는 건 중킬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에서 한 5, 60% 정도 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면서 감각을 키우시는 게 좋은데, 정답률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풀 서비스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풀 서비스의 탭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정답률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문항별 정답률을 확인하신 다음에 정답률 40에서 60%에 해당하는 문제 먼저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킬러는 할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 준킬러를 먼저 능숙하게 다 하실 정도가 되면은 킬러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준킬러를 대비하는데 킬러 문제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운동할 때 무거운 무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거운 무게, 킬러 문제를 많이 풀면은 가벼운 무게, 중킬러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문항에서는 적어도 긍정, 부정, 그리고 주제 정도는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킬러 지문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읽고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요. 지문을 한번 읽으시고 교재를 덮고 단락별로 키워드를 한 4개에서 7개 사이로 좀 인출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회상을 해보세요. 외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키워드를 단순히 인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결해봐. 연결하면서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걸 하면은 지금 기본적인 이해력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기억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